지난 20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는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정치인이고 세 번째 도전 끝에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78세인 그는 역대 미국 최고령 대통령으로도 기록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취임식을 가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최초의 흑인이자 아시아계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메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역사와 희망의 날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은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축제 같은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무장시위 우려까지 커지면서 2만 5천 명의 주 방위군이 지키는 군사작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전염병 대유행과 경기 침체, 극심한 내부 분열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의 복합적인 위기 속에 취임해 이를 수습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백악관에 입성하자 곧바로 10개가 넘는 행정명령이나 지시 등에 서명하며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에 따라서 세계 각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큰 야심을 가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당시 아베 전 총리가 곧바로 달려간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덕분에 아베 전 총리는 미국의 거수기 노릇을 톡톡히 했죠. 그런데 스가 총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스가 총리의 다음 달 미국 방문 계획이 불발될 전망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변종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스가 총리의 조기 방미가 어려워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하루라도 먼저 정상회담 날짜를 잡으려 속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각국 정상들을 만나는 순서에 따라 각국에 대한 중요도가 반영된다고 선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의미 부여로 자승자박을 한 것입니다. 특히 스가 총리의 경우 취임 전부터 외교 능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바이든 백악관 첫 도착을 목표로 미국 측과 물밑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긴급사태 선언까지 재발령되며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폭락했죠. 33%까지 떨어졌고 곧 20%로 진입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이 국면을 타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네요. 더욱이 방미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일본 내부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상황이다 보니 지휘체계 부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첫 회담은 대면이 아닌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확정적이죠. 일본이 급박했던 이유로는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너무 찰싹 붙어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일본은 트럼프의 동생 노릇을 해왔습니다. 예전의 이미지를 벗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 총리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올 2월을 자신의 미국 방문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개최 시점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가 총리는 자신의 방미 계획과 관련해 미국 측이 너무 신중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미국이 만나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78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대책의 관점에서 회담 개최에 신중한 편이다. 일본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폭증하고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7개국 중에서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역시 미국 측으로 거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작년 9월 변종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70%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현재까지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국과 일본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는 있지만 성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편 한국의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미국이 돌아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된 미국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성원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유를 향한 미국의 길을 항상 신뢰하며 굳건한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하겠다. 보건, 안보, 경제,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현안의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리라고 믿는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미국은 반드시 더 위대한 재건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한다. 같이 갑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바이든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 확실합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너무 친밀해지는 걸 우려할 정도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우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패기 1순위로 꼽아왔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시대와 차별화하며 새로운 질서 구축에 적극 나설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식 외교 정책이 미국의 위상 저하를 초래했다고 보고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의 부활, 동맹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 뉴욕 증시도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더욱이 3대 지수의 이날 종가는 물론 장중가 기준으로도 모두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추가 부양 패키지를 집행하고 코로나19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된 것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에는 미국인들에게 현금 1,400달러를 직접 지급하고 실직자들에 대한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활동이 거의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예상보다 좋은 지난 4분기 실적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9일 동남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싱가포르 스티 지수는 플러스 50.37, 플러스 1.98%, 오른 2,589.65에 마감했다. 오는 10일 총선에서는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과 10개 야당 등 총 11개 정당이 93개 의석을 놓고 경쟁한다. 대다수 전문가는 집권 여당인 배 승리를 점치고 있다. 배는 1965년 독립 이후 치러진 모든 총선에서 승리했다. 시총 1위 자딘 메디슨 마이너스 0.71%, 우아브 마이너스 0.14% 등은 하락했고 DBS 은행 플러스 0.0098%는 상승했다. 베트남 호치민 VN 지수는 11,96,138% 상승한 876.46에 종료했다. 코로나 청정국, 베트남에서 주로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세균성 전염병 디프테리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고 진출했던 베트남 개발 사업을 빠져나오는 대골머리를 앓으면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착공인허가, 토지 보상, 세금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엑시트를 위한 외환 반출을 하기까지 과정이 까다롭다. 현재 베트남에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 주요 건설사로는 롯데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있다. 콤리티 1, 비농즈의 모기업인 시총 1위 B++ 0.2%는 상승했다. 베트남 최대 맥주 회사인 세브 플러스 6.2% 급등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지분 36% 매각 방침을 밝히자 지난 7월 1일부터 연속으로 상승했다. 인도네시아 ITX 지수는 플러스 89.09, 플러스 1.79%, 오른 5,076.17에 마감했다. 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657명 추가돼 누적 77,736명을 기록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네덜란드의 로얄 더치셀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가스 프로젝트를 포함해 가스가 풍부한 마셀라 블록의 지분 35%를 매각하고 철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인도에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5,000명을 넘어가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현지 가스 누출 사고로 체포된 LG화학 계열사의 한국인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시총 1위 데터 컨설턴시 -0.29%는 하락했고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플러스 1.60%, HDFC 플러스 1.50%, 스비 플러스 4.14% 등은 상승했다. 캄보디아 CSX 지수는 0.4006%, 내린 686.54, 미얀마 YSX 지수는 1.66037%, 오른 445.5에 마감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빤소라사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9일 영상회의를 갖고 한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최근 중국에서 빠져나온 33개 기업 중 23개가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나머지 10개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태국으로 이전했다.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며 모든 장관이 투자자를 섬기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시찰에서 작년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현재 7개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17개 기업이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전을 결정한 7개 기업 가운데 파나소닉 등 5개 기업이 중국에서, 덴소가 일본에서, LG전자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각각 가져온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구미에 있는 TV 생산 라인의 일부를 인도네시아 찌비둥 공장으로 옮겨 인도네시아의 TV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아시아권 TV 거점 생산 기지로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이전 공장 건설을 논의 중인 17개 기업 중에 LG화학이 포함돼 있다며 LG화학이 98억 달러, 1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1만 4천 명을 고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이다. 베트남 개발 사업에 도전했던 국내 건설사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 실무진 사이에서 한국인 환송 과정에 마찰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일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고 진출했던 베트남 개발 사업을 엑시트하는 데 골머리를 앓으면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 실무진 사이에서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작은 마찰이 있었다며
베트남으로 여행 또는 출장 갔던 우리나라 국민을 환송하는 과정에서 관광부, 외교부 등 양국 정부 실무진 간 이견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친화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착공 인허가, 토지 보상, 세금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엑시트를 위한 외환 반출을 하기까지 과정이 까다롭다. 베트남 정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이로 인해 국내 건설사들은 베트남 사업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베트남 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의 국내 건설사들이 토지를 마련해 개발에 나설 때만 해도 베트남 정부는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에는 합법적으로 현지 법인을 세워 착공을 하려고 하면 베트남 정부가 각종 이유를 들어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준공 후에도 세금이나 토지 보상 액수를 현지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쳐 개발 사업을 완료해도 우리나라로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 넘어야 하는 마지막 문턱이 남아있다. 베트남 현지 법인 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베트남 현지 통화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해 한국으로 들여오려고 해도 베트남 외환 당국에서 이체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환영하지만 자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 외국 반출을 여러 이유를 들어 허가해주지 않는다며 베트남의 높은 토지 가격 상승률을 보고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사업을 덜고 나오려고 해도 결국 토지를 헐값에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베트남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 주요 건설사로는 롯데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2월 베트남 현지 법인 롯데랜드를 설립해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개발 사업에 나섰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베트남 현지 부동산 개발 업체인 노바랜드 그룹과 공동으로 호치민을 비롯한 주변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노바랜드 그룹과 호치민 1군 지역의 지하 4층지 38층, 3개동, 대지 면적 14,000제곱미터 규모 아파트 1,031가구와 오피스텔 231가구로 짓는 더 그랜드 맨하탄 프로젝트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S건설은 2004년부터 베트남 나베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베 현의 주상복합, 타운하우스, 빌라 등 주거시설 17,000가구를 비롯해 대규모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면적 350만 제곱미터, 수용인구 6만 8,000명 규모 프로젝트다.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우건설도 1996년부터 베트남 스타레이크 시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신도시 조성을 제안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800만 달러, 한화 4,600억 원 규모다. 하노이 서호 스타레이크 시티 부지 B3cc 1블록의 호텔과 서비스 레지던스, 오피스, 리테일 등 지하 2층지 35층 규모 복합 빌딩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착공 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베트남 정부에 착공 인허가 신청을 하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